1층의 저층부는 필로틱이고 2층, 3층은 내력벽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의 형식이 다른 이런 건축물은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다. 그리고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44회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건축 허가 신고, 용도 변경, 그리고 건축 착공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들 간의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법령에서 나온 건축 시공이 어떠한 법을 다루고 있는지, 또 시공자의 의무, 또 시공자가 꼭 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 해설 44회 시공 사진, 동영상 촬영 및 제출, 그리고 직영공사 경우의 현장 관리인 배치, 이런 내용들을 담은 건축법 24조 건축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려면 주요한 법들이 이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크게 세 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축법은 대지, 구조, 설비 기준,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다룬다고 본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바로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시공자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다루는 법이 바로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되겠는데요.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과 재해, 이런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및 이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관련된 내용, 또 건설 안전에 관련된 내용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보려면 건축법과 건산법, 즉 건설산업기본법,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 건설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다루고,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건산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깊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을 계속해서 보면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또 재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건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자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도 사실 건축사가 일부분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 바로 건산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건축법과 건산법을 개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시공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련된 조항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의 건설면허, 그러니까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건축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산법 41조를 보면은요,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쭉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이 건설사업자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닌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건축물이
건설사업자 면허가 필요한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사업 면허가 있는, 종합면허가 있는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 된다. 우리가 시공자라는 용어가 건설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설사업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으로서 건설사업자, 즉 종합면허, 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비용으로 보면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부터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면허가 있고 또 단종면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종합면허가 있는, 종합면허, 건축공사면허가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60.5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모든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런 건축물은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건설면허가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60.5평 초과하는 건축물 200제곱미터죠. 그러나 20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런 건축물은 20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된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60.5평이 이하이면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이 아닌 건축물, 그러니까 순수한 상가라든가 뭐 꼬마 빌딩에서 주거가 제외된 그런 60.5평 이하의 건축물은 직영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0.5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면허가 필요하고, 또 주거용 건축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건설사업자가 해야 된다. 그리고 직영 건축물은 60.5평 이하인 근생 건축물, 비주거 건축물은 직영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 건축 시공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대상의 건축물이 건설사업자가 해야 되는지 이 면허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건산법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건산법 41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축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시공은 건축법 24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건축 시공자의 의무나 또 현장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공사 시공자는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실 의무가 되겠습니다. 성실 의무.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죠.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토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죠. 그래서 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는 착공도서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실시설계도서가 현장에 비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게 되면은 해당 구청에서 현장을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점검 나가죠. 그리고 서울시 본청에서 이 어사대라는 게 있어서 현장을 긴급하게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서 현장의 그 시공업체와 면허와 이런 내용들을 다 한번 감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설계도서를 현장에 비치를 해야 되고,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설계도서와 현장에 대한 공사가 도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로 설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자가 실시 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납품을 하죠. 건축주에게 납품을 하고 감리자 그리고 시공자 이렇게 보통 세 부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꼭 현장에 비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사 시공자는 설계도서가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설계 변경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설계자가 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게끔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업무를 잘 모르는 건축사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을 지어봤지만 사실 현장과 맞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하의 도면을 그릴 때 지적 경계에 딱 맞춰서 골조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 공사를 하려면 토목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토목 공사를 하려면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50cm에서 70cm를 이격을 하고 지하층의 벽, 그러니까 지하층 골조벽을 그려야 되는데 지하층 골조벽을 지적 경계선에 딱 맞춰서 도저히 현장에서 공사할 수 없게끔 도면을 그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사가 도면을 잘 체크를 못할 수도 있고, 또 건축사 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장도 안 나가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업무를 모르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지하 공사를 하다 보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방음벽을 현장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하 2층 정도만 되더라도 1m 이상의 이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고요.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또 현장과 지적 경계와 설계 도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공자가 감리자한테 얘기를 하든지 설계자한테 얘기를 해서 현장에 대한 여건을 협의를 하고 설계 도서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법에서는 서면으로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계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공사 감리자 같은 경우도 설계 도서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안 맞는 경우는 사실 설계 변경을, 좀 도서 변경을 경미하게나마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설계자 이렇게 4명의 관계자가 잘 합의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면을 변경하고 또 시공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건축법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공자분들은 이 부분이 안 맞으면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도저히 현장에서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꼭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 감리자가 상세 시공 도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공자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시공자한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2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받으면 시공자는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좀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시공자 안에, 그러니까 뭐 1군이나 2군 건설업체죠. 그런 건설업체에 설계 관리 직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설계 관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이러한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고 또 감리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자도 물론 이제 상주 감리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이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런 상세 시공 도면에 대한 작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착공 신고 때부터 이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제출하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구청별로 좀 내용이 다르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보통 착공 신고잖아요. 착공 신고 때부터 현장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라, 이런 구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표지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지판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허가 조건을 보시면은 허가 조건에 건축 허가 표지판 양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서 현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건축 허가 표지판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주변 현장을 이렇게 보면 허가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청 건축가로 전화해서 허가 표지판이 없다, 이거 누가 공사를 하고 누가 설계를 하느냐, 또 누가 감리를 하느냐, 이 내용들을 허가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 전화하는 구청 담당자 번호도 있고 또 감리자 번호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허가 표지판은 뭐 100%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은 해당 구청에 바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허가 표지판을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직영공사 경우 같은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제곱미터 이하의 비주거 건축물,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라든가 꼬마 상가, 또 협소 상가, 이런 건축물이 직영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 관리인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2017년 이전에는 없었죠. 그럼 2017년 이후부터 이제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을 아무도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 전까지는 이제 건축주가 책임을 졌는데, 건축주가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주 보고 책임지기가 좀 어려워서 이 현장 관리인 배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현장 관리인 배치가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 서류상으로는 현장 관리인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현장에 현장 관리인이 정말 배치해서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서류 따로 현장 따로 이런 내용이 많아서 좀 비판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 관리인을 배치해야 되고, 이 현장 관리인의 자격이 이 건설 기술인을 1인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설 기술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현장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봐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영공사의 현장 관리인의 자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관리인 배치 제도가 되면서 현장 관리인을 인정할 수 있는 제출 서류가 건축 분야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교육이수 수료,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등급은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게 직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영. 자,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 건설 관련 국가자격 취득자, 건설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학력, 또 국공립 시험기관, 품질기관 대행안에서 건설기술 용역자에 소속된 품질검사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자, 그리고 건설기술자 신고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나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기술자 건축 전문 분야는 구조, 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품질관리, 건축계획 설계, 이런 분야의 전문 분야 인정을 받으면은 직영공사 현장관리인을 할 수가 있다. 현장 이탈 시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1회 위반에는 10만원, 2회 20만원, 3회 이상은 50만원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위반하면은 그 비용이 그렇게 벌금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벌금을 상향시켜 가지고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 이 현장 관리인 벌금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직영공사 하는 경우에 현장 관리인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격에 관련된 내용이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착공신고 때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이 현장 관리인에 대한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자격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만 착공신고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18조 2에 나오는데요.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필로티 형식 건축물 중에 3층 이상 건축물은 공사의 어느 단계에 다다르면 사진을 찍어야 되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을 해놓고 이게 나중에 준공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공자 같은 경우는 매우 유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누가 해야 되느냐? 시공자가 해야 됩니다. 시공자가 해야 됩니다. 감리자도 아니고 설계자도 아니고 건축자가 아닙니다. 시공자가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필로티 형식 건축물인데 여기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건축 법령에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그러니까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을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있을 때 아래부터 위층 바닥까지 이게 그냥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드된 공간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필로티 형식 건축물인데, 자, 이런 필로티 건축물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부는 이렇게 기둥식으로 되어 있고 상부는 우리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죠. 아파트 형식처럼 이렇게 벽이 내력벽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안 올라가고 내력벽으로 되기 때문에 구조의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조의 형식이 1층의 저층부는 필로티 형식이고 2층, 3층은 내력벽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의 형식이 다른 이런 건축물은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다. 그리고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사실 좀 규모가 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꽤 크죠. 이 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배시설,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이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법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얘기하는데 엄밀히 법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굉장히 큰 건축물이 되겠고요. 우리가 혼동되는 게 뭐냐면 다중이용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 건축물 다르다고 제가 한번 건축법 해설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커피숍, 제과점, 음식점, 뭐 PC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이런 것들이 다중이용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좀 규모가 큰 건축물에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면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구조의 형식과 촬영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크게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분류를 해놨고요. 또 촬영 시기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시기는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그러면은 구조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그리고 조족조 또는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같은 경우는 이 촬영 시기가 3번이 됐을 때 촬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붕 슬래브 배건을 완료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건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무슨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철근 배치를 사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붕 슬래브 배근도 철근 배치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동영상도 무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주요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바닥 슬라브를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니까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쭉 촬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골조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 철근 배치, 지붕 철골 조립 완료한 경우에 이제 철골조니까 지붕 철골을 완료하면은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호, 2호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큰 분류의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 철골조 이런 경우가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큰 건축물이잖아요. 이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구조의 형식에 따라서 촬영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최소 2군 업체 이상들이 이제 공사를 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공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수가 있고요. 이런 공정의 시기는 깜빡해서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촬영 시기를 잘 해 놓으시고, 또 감리건축사 같은 경우는 미리 시공자한테 이런 것을 좀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이 다다랐을 때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은 감리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감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감리건축사가 시공자한테 다 촬영을 해 놓고 촬영한 것을 감리건축사한테 보내라. 확인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라. 그렇게 좀 요청을 해야만 이러한 주요한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 준공 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 서류니까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더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주분들도 이 부분을 좀 시공자한테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건을 완료하고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캔틸레바 구조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 이게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벽의 기둥이나 외벽에서 이렇게 캔틸레버로 나가 있는 부분이 3m 이상 돌출된 경우는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장습한 가진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한 설계나 시공, 뭐 PEB 구조 같은 경우 이런 구조도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구조 건축물 감리하실 때, 또 시공하실 때 이런 내용들, 주요 구조부의 조립,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한 경우에는 꼭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뭐냐면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기둥식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이 되겠고요. 상부는 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게 필로티 형식 구조라고 했죠. 필로티 형식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 감리도 해야 되고 건축 감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단열재 같은 경우도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시공할 때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이 부분은 건축감리도 봐야 되고 구조감리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사진 동영상 촬영해라. 자, 두 번째,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 하나의 부재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죠? 저층부, 1층은 기둥식이고 위에는 내력벽이니까 이렇게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다른 구조 형식 하중부로 전달되는 경우, 그러니까 2층 바닥에 철근 배치인데 2층 바닥에 보나 슬라브 중 하나, 그리고 또 기둥이나 벽체 중 하나, 그러니까 2층 바닥 배근할 때, 그리고 2층 바닥 배근하면서 이제 내력벽 벽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구조 형식이 달라서 상층부의 이 하중이 하부 구조, 상층부의 하중이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시공할 때 시공자는 기초 배근할 때 촬영하시고, 그리고 필로티의 기둥 할 때도 기둥 다 촬영하시고, 2층 바닥 슬라브, 2층 바닥 벽 이런 부분들까지 다 촬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사진, 동영상 잘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촬영 결과의 보관 및 제출이 시행 규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무자는 공사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촬영 결과의 보관 및 제출의 의무자는 공사 시공자. 자, 해당 공정 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디지털 형태로 가공 처리 보관을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디스크 등 USB나 이메일 등으로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USB라든가 파일을 이메일로 누구한테?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필로티 형식 같은 경우는 감리 보고가 한 번 더 추가됐죠. 그런 형식이 끝났을 때 감리자는 중간 감리 보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간 감리가 끝났을 때 감리자는 받아야 되고 시공자도 제출해야 되죠. 자, 감리자는요, 건축주에게 감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준공 때 한꺼번에 다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감리 중간이 완료됐을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시면 안 되고, 필로티 형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 감리 중간이 끝났을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에게. 예전에 한꺼번에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되죠. 그 전에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해야 된다. 감리자는 누구에게?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된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건축주는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건축주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계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이게 이제 계약에서 설계자와 건축주 간의 업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촬영 결과의 보관 및 제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촬영 시기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매우 민감하죠. 콘크리트 탓을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기 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 24조에 나온 건축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시공자의 의무, 그리고 또 시공자가 현장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이제 건물의 형식에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준공 때 준공 서류에 이 디지털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디지털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나 크면은 또 잘라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디스크로 또 USB로 저장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준공 때 이러한 사진하고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3층 이상 건축물, 특히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시공자분이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의 이런 다세대 다가구를 지을 때 보면 아직도 현장에 소장님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파일을 만들고 촬영하고 또 이거를 보내는데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아직도 이제 옛날 방식대로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도 모르고 또 촬영하는 방법 이거를 참 SNS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데 아직도 조금 굉장히 미숙한 나이 드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고 이제 배우고 또 이거를 익숙하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리자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현장 소장한테 잘 얘기를 해서 촬영을 하라고 잘 요청을 해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건축주분이 직접 챙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준공에 문제 없게끔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축법 해설 44회 건축 시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더 공부하실 분들은 건사법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해설 44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